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뭐 시장이 정말 뜨거운데 어쨌든 오늘 제가 또 좋은 좀 아이디어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지역은행 부실 우려로 미국 증시가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이슈였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일부 자이언스 뱅코프라든가 이제 웨스트 얼라이언스 같은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 우리나라 치면 이제 지방은행이죠. 이제 거기서 예전에 대출을 했는데 아마 대출을 이제 빌려갔던 그쪽에서 좀 사기를 좀 했나 봐요. 사기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 대출 이슈가 터져서 5천만 달러, 금액은 크진 않은데 이걸 이제 부실 대출을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예, 신고하면서 그게 좀 불거졌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 대출, 이런 부실 대출을 바퀴벌레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딱 나왔는데 그 한 마리 있다는 건 더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서 좀 우려감을 증폭을 시켰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좀 빌미가 돼서 이게 23년도에 당시 지방은행이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잖아요. 아마 그 충격이 이제 떠오른 거죠.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또 뭔가 증시에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불안감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고 좀 규모가 크더라도 뭔가 이게 확정적으로 이 정도 손실이면은 시장이 그렇게 놀라진 않는데, 다이먼 얘기처럼 이게 바퀴벌레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놀랐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추가로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제 무디스의 한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굉장히 조사를 심도 있게 했나 봐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신용 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바퀴벌레 한 마리가 이게 트렌드를 만들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몇 마리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집이 붕괴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무디스 신용평가기관에서 그런 이제 언급이 나오니 시장이 이제 안도를 거죠. 그래서 일부 은행들의 부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JP모건도 한 자동차 회사 투자했다가 대출했다가 그 회사가 파산해가지고 한 2천억 까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돈, 자동차, 중고자동차 살 때 빌려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 경기가 저소득층은 좋지가 않은 거죠. 그걸 나타낸 건데, 다만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경제를 이끄는 건 저소득층이 아니라 소득이 좀 높은 그런 이제 부유층하고, 미국 기업 중에서도 AI가 이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지역은행 부실이 미국의 대형은행까지 번지기는 어려운 게, 대형은행들은 규제가 되게 심해요. 지금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번질 가능성은 좀 높진 않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문제가 빌미가 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엔 그것 때문에 큰 조정 받을 가능성은 저는 좀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일단 이슈는 그렇게 커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젠가는 AI발 버블이 터지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버블이라는 게 언젠가는 터질 수 있고, 일부 기업들 보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엔비디아를 얘기한 게 아니라 AI 때문에 지금 막 전력 투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원전주라든가 일부 전력 관련된 그런 이제 발전 회사들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로 같은. 근데 이제 오클로 같은 기업은 사실 매출이 없어요. 이게 주가 엄청 올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적, 또 이번에 새로 상장했던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이제 그 회사도 지금 신규 상장을 했는데 실제 매출은 없어요. 주로 하는 게 데이터 센터 짓고 그 다음에 원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력을 충당하겠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업들의 장밋빛 전망은 좋은데 뭔가 지금 아직 실적은 잡힌 게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론을 한 거죠.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 기업들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아니 지금 실제 매출도 없는데 너무 이거 거품 아니냐, 이걸 이제 언급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 거품 터질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적자 기업이나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주가만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주가 급등하는 경우. 옛날에 아마 아시겠죠, 메타버스가 대표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걸어서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좀 조심해야 된다. 충분히 그런 거에는 저도 좀 공감은 해요. 이제 너무 아직 매출도 안 나오는데 그냥 급격하게 주가 오른 건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버블일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은 게,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미국 증시를 이끄는 이 AI 대표 기업들 돈을 엄청나게 봅니다.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이들이 다른 사업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AI 통해서 막대한 돈을 지금 창출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막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를 막 시작하는데 버블이 터진 경우는 없어요. 보통 이제 금리 인상할 때
터지니까 아직은 이제 버블이라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M7의 PER도 연초에 이제 주가 많이 오르고 한참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랐을 때 그때보다 이번 10월 기준으로 주가 많이 올랐는데 PER은 사실 좀 더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PER이 높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데 이게 이익 기반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PER이 주가 상승에 비해서는 폭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IT 버블 터질 때 막 시스코가 퍼 막 100배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랑 비교하기 어렵죠. 뭐 구글 20배밖에 안 되고. 그죠? 뭐 엔비디아 30배 정도니까. 그래서 뭐 싸다고, 우리가 싼 건 아니죠. 뭐 미국 증시를 누가 싸다고 하겠어요. 근데 비싼 거하고 버블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M7 봤을 때는 이게 뭐 거품인가? 그렇게 볼 만한 또 증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블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좀 생각하고 있고, 다만 버블의 징후가 보이곤 있죠. 조금씩은. 아까 이제 그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또 미국의 개인 투자들도 좀 신용 매매를 많이 하나 봐요. 레버리지 이런 건 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 버블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버블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또 조건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람들이 주식에 미쳐야 돼요. 그냥 미친 듯이 주가 올라야 되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은. 저는 버블이 온다고 생각은 해요. 오는데, 올 거는 같은데 지금 버블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석 전후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는 코스피가 더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그냥 전 세계에서 1등인 것 같아요. 그냥 압도적 1위고, 요새 미국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제 한국 증시가 지난 몇 년을, 이제 미국이 한 3, 4년 오를 동안 한국은 못 올랐잖아요. 이제 그 억눌렸던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한국 증시가 가장 강한 이유는 두 가지가 크죠. 이제 정부 정책이 워낙 강력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주식으로,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보신 분들 아마 아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신 분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다 보니까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아, 부동산 아예 하지 말란 얘기구나. 그냥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사세요. 이걸로 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그래서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냥 아예 이제는 뭐 거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이 이거 해가지고 아예 그냥 집 사지 마세요. 대출을 막아버리면 그 얘기는 뭐죠? 돈이 있거나 좀 여유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할 거면 그냥 주식 사라. 그것도 한국 주식 사라.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이 또 더 이제 그 대책 나오고 주식시장이 더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이 하나 있고,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적극적이죠, 정부가.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코스피 200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압도적이거든요. 이 두 기업이 주가 오르면 코스피 200 가는 거고, 빠지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AI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많은 이제 미국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번에 샘 알트만도 와서 얘기했지만 D램 좀 달라. D램이 없어요.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서로 D램 찾고 있는데, 만드는 업체는 전 세계 3개, 3개고 그 중에 2개가 한국에 있고, 근데 이 기업들이 돈이 옛날처럼 많지도 않아요. 지금 하이닉스도 성과급 엄청 줘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기가 되게 어렵고, 투자를 기껏 한다고 해도 HBM만 해야 돼요. 지금 HBM 메모리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일반 반도체도 있잖아요. 이것 투자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HBM만 해야 되고, 그마저도 돈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사이클. 서로 달라는 곳은 엄청 많은데 만들어주고 싶은데 만들질 못하고, 공급은 부족. 그럼 뭐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서울 강남 아파트가 왜 오르겠어요, 그렇게. 부르는 게 값이죠. 사실은 사는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는 공급이 없고, 약간 지금 서울 아파트랑 우리나라 D램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좀 완전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희소성이죠, 희소성. 근데 이런 이제 상황이 AI 때문에 뒤늦게 펼쳐지다 보니까, 이게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이어지지 않겠냐, 또 그런 기대감까지 붙다 보니까 반도체가 그냥 급등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일단 붙으면서 한국 증시가 정말 파괴적으로, 정말 전 세계 어떤 자산보다, 지금 금하고 코스피가 1, 2등 다투거든요, 올해. 금하고, 금 많이 오른 금하고. 근데 지금 금 역전했어요. 지금 이제 3,800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그 한국 증시가 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뜨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반도체만 보면 엄청 좋은데, 이제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는 좀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강세장은 다 그래요. 이 미국도 아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 증시가 그렇게 작년부터 사상 최고가 하는데 맨날 나오는 뉴스 똑같습니다. M7만 오릅니다. M7만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AI만 오릅니다. 그리고 아마 나이키 주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스타벅스 보셨죠?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 나는 미국 주식이라고 샀더니 성과가 없어요. 오히려 막 손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쏠림이 되게 심한데 강세장은 원래 그래요. 쏠려요. 특정 주도주로 다 쏠립니다. 시장 오를 때는.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시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주식만 가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은 영원할 수는 없지만 당연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이 쏠림이 더 파괴적인 거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3년도에 그때 2차 전지 급등할 때, 그때 2차 전지는 코스피에서는 당시에 2등이었지만 코스닥은 압도적 1위였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날아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코스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수가 급등했는데 그때도 쏠림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은 늘 일어나요, 사실. 그게 잘했냐 잘못했냐 보라도 너무 쏠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의 쏠림 현상은 지극히 아주 그 강세장의 전형적인 좀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결국 AI,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AI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게 좀 관건이지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내년까지는 사이클 좋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주들 이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눌러주는 흐름이 언젠간 나오겠지만 그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26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저는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트에 없다면 좀 편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만 더 빨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좀 늦긴 늦었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서.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늘도 뭐 하이닉스 거의 50만 원 가까이 왔거든요.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인데 저는 한 번은 기회 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거예요.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올 때 이게 뭐가 힘드냐면요. 막상 조정 나면 안 삽니다. 사람들도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딜레마냐면 지금 이제 너무 올라서도 못 사는데 막상 이제 기다린단 말이에요. 반도체. 아유, 언젠가 내려와요. 뭐 우리 봤잖아요. 조선, 방산, 원전 다 한 번씩 다 급락했어요. 급락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7만 원 갔다가 5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이번에 8만 원 넘었죠. 그럼 그 5만 5천 원 올 때 살 수 있었느냐? 주도주인데. 못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빠지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원전 좀, 우리 신규 원전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또 굉장히 큰 악재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못 사요. 근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포인트는 국내가 아니거든요. 해외인데. 그걸 정확히 캐치하신 분은 그때 샀겠죠. 그 악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담으셔야 돼요. 반드시 담으셔야 돼요. 없으면. 어떤 종목이라도 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소외받아요. 근데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이제 올랐기 때문에 기회가 반드시 오거든요. 예, 올 때 그때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사셔야 돼요. 오면. 예, 그 조정이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은. 근데 지금 오를수록 더 포모가 느껴지겠지만 참으세요. 지금은. 예, 오르더라도 그냥 인내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옛날에 그 조선주처럼 한 번씩 빠질 거거든요. 그때 보통 빠지면 이제 고점에서 적게 빠지면 5%고 많이 빠지면 10% 정도는 빠져요. 뭐 심지어 20% 빠질 수도 있어요. 고점에서 한 5% 빠지면 분할로 잡는 거죠. 5, 10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빠지면요 또 무슨 이상한 얘기들 나올 거예요. 그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기를 좀 낼 필요는 있다.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못 사실 거예요. 제가 막상 빠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심리가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요, 사실은. 원전도 부러질 때 보면 막 맞아요. 거의 엄청 망할 것 부러졌어요. 같처럼.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방은 어디까지 좀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상방은 삼성전자는 최소 12만 원 이상은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12만 원도 싼 건 아닌데 PBR 2.06배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PBR 기준으로. 그거 계산하면 12만 원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거기 이번 사이클이 워낙 강력하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고 내년에는 당연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에 우리가 뭐 15만 원 이상도 이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메모리만으로는 저는 12만 원까지는 가겠지만 관건은 그거거든요. 테슬라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내년부터 이제 공장 가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양산이 되고 이럴 때 스케줄대로 파운드리가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15만 원 가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파운드리가 잘 해주면. 그래서 이게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칩을 만드는 건 정말 엄청난 기회거든요. 삼성한테.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삼성 스스로가 못 만들면 그냥 기회를 차버리는 거죠. 왜냐면 더 이상 이제 회생할 수가 없어요. 파운드리 쪽은. 그래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26년, 27. 아마 양산은 27년부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을 28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 단계, 27년에 양산. 그 2년 동안 우리가 파운드리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만 되면 정말 메모리도 좋은데 파운드리가 붙으면 정말 파괴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시총 1000조 가는 것도 문제는 아니에요. 파운드리가 해주면. 근데 못 해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메모리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메모리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12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뭐 많은 분들이 원하는 뭐 15만 원 이상 가기 위해선 테슬라 칩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우리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이닉스가 일단 70만 원 뭐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가총이 330조 정도 되니까 연간 50조 벌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50조면 PER 10배만 줘도 500조 가야 돼요. 그럼 지금 거의 삼성전자만큼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실제 하이닉스가 50조 봅니다. 내년에 50조. 내후년에도 50조 벌 거래요. 그러면 퍼 10배 주면 500조니까 지금 330조니까 여기서 최소한 30%는 더 갈 수도 있거든요. 한 30% 더, 한 30-40% 가는 거죠. 그래서 최소 30%만 더 간다고 해도 거의 지금 50만 원 왔으니까 70만 원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관건은 그거예요. 내년에는 50조 벌 텐데 27년에도 50조 벌 수 있나? 왜냐면 27년도에 혹시 피크아웃 되면 주가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70만 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까지는 어쨌든 우상향하는 방향은 맞는데 27년도에도 지금의 이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내년은 돼봐야 확인이 가능해요. 사실 올해 뭐 70만 원 가긴 좀 어렵고 올해는 일단 50만 원이나 55만 원 정도에서 좀 고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 70만 원도 충분히 가능도 하고 뭐 근데 그게 생각보다 또 반도체가 수요가 갑자기 꺾이거나 뭐 그런 일들이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터진다면 그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 그건 또 우리가 상반기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부장 투자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대장주와 함께 소부장주도 좀 강한 모습 보였는데 현 시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투자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나라 소부장은 HBM 관련된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몇몇 기업 빼면 완전히 왕따 당했어요. 지난 몇 년을. 하이닉스가 움직인 게 23년부터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는 못 갔지만 HBM 관련된 기업들은 정말 파괴적으로 올랐어요, 주가가. 근데 HBM과 상관없는 그 소부장들 있잖아요. 이쪽은 완전 왕따 당했습니다. 지난 한 2년을 못 갔어요.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제 딱 한 달 올랐어요, 한 달. 한 달 올랐는데 많게는 두세 배 오른 거죠. 왜냐면 이제 워낙 사이클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 조방원 사이클도 보고 주도주 사이클 다 봤잖아요. 보통 이런 사이클이 한 달 만에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뭐 6개월, 1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반도체 제가 봤을 때 내년 6월까지는 사이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그리고 장기간 소외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부장주들도 당연히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 삼성과 하이닉스의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 그래서 소부장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못 오른 소부장들도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오히려 지금은 더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좀 잘 찾아보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계속해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더 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섹터라 해야 될까요? 소부장 중에서도 그걸 좀 하나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소부장이 종목 수가 한 200개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뭘 좀 꼽긴 좀 어려운데 약간 이제 힌트를 드리면 일단 반도체 지금 설비 투자 좀 들어갈 거니까 설비 투자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약간 이제 그쪽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돈이 옛날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럼 뭐냐면 비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보통 옛날에는 반도체를 자기가 다 만들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까지 다 하는데 마지막 부분이라고 그래요. 패키징. 패키징은 뭐냐면 반도체 잘라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거죠. 반도체 조립하고 이제 검사해주고 마지막 포장해서 쓸 수 있게. 그 마지막 단계를 이제 보통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비용 아끼려고 그런 걸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흔히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만 도맡아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명 얘기하기 그렇지만 아마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메모리 마지막 그 후공정 패키징 해주는 그쪽이 저는 트렌드에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 하이닉스가 비용 아끼려면 외주 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직접 하면은 그 패키징 하려면 또 하나 공장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비용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거 그냥 외주 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그냥 맡겨버리는 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하이닉스도 내년에 어쨌든 성과급의 상한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줘야 된대요. 지금 이렇게 실적 좋으면 그 직원들한테 주는 돈만 몇 조가 될 거래요. 그러면 어쨌든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최대한 아낄 건 아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그 패키징 해주는 회사들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밸류체인과 관련된 회사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원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석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주가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가지고요. 이제 미국에서 원전주가 많이 올랐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빨리 해야 된다. 계속 적극적인 얘기하고 사실 우리나라 빼고는 대부분 지금 원전에 다 적극적이에요. 한국은 좀 약간 역행해서 저는 좀 그게 좀 아쉽고 지금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하려면 사실 원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에너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미국은 특히 지금 원전에 지금 완전히 꽂혀 있죠. 그래서 근데 미국은 원전 300개 줘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페르미 아메리카가 신생 기업인데 올해 상장했는데 원전인데 매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기업이 단지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원전을 한 4개 정도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원전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 만들 때 협력사가 이미 적혀 있어요. 누구로 적혀 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에서 그 원전 주 기기 있거든요. 설계는 미국이 제일 잘해요. 사실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가. 근데 이거를 설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드는 능력은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사실상 그 300개나 되는 원전 만드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은 거의 독점이거든요. 경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천연가스 발전소에 터빈 있죠. 가스터빈. 보고 만드는 회사인데 전 세계 4등이래요. 근데 전 세계 1, 2, 3등이 거의 가스터빈 독점하고 있어요. 뭐 아마 제 이름이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GE 버너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저기 유럽의 지멘스 그 다음에 아마 일본의 히타치 요 세 개가 아마 독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개가 거의 싹쓸이에요. 그 가스터빈은. 근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4등인데도 수주를 못했던 건 이들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 해야 되니까 가스터빈도 엄청 필요해요. 지금 가스 발전도. 근데 이게 공급이 없어요, 지금.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지금 낙수 효과 생겨서 이제 여기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도 좋은데 천연가스 여기 가스터빈까지. 두 개가 결합돼서 주가가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익 대비하면 굉장히 고평가된 건 맞아요. 숫자 보면 되게 비싸 보이지만 사실 이런 기업들은 숫자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그렇다고 매출이 있어야죠. 당연히 어느 정도. 이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돈은 잘 벌어요. 버는 기업인데 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제 버는 돈보다는 좀 비싸진 거지 뭐 미국의 오클러처럼 막 매출이 없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주는 한국 원전주가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싸다는 부담감은 있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 모멘텀이 결합이 돼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력기기가 소리 소문 없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전력기기도 정말 효성 준 것부터 해가지고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다 좋은데 샘 알트만도 엄청 투자하고 그럼 전기는 누가 될 건데? 약간 이 고민이에요. 전기. 왜냐하면 중국은 전기 걱정 안 해요. 중국은 전기가 많아요. 워낙 그동안 이제 전력 생산에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는 원전도 있고 석탄도 있고 LNG 발전 있고 태양광 풍력 엄청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도 미국의 약점을 아는 거죠. 미국은 전기가 부족해요. 거기
송전망도 다 노후화돼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는 건 좋은데 전기가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스매치라고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려면 송전망 깔아야 되는데 그거 까는데 시간 걸리죠. 또 거기다 문제가 송전망 깔았다고 쳐도 그럼 전기를 어디서 생산할 거냐. 원전 만들었는데 10년 걸립니다.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 2030년 넘어야 돼요. 상용화가. 가스 발전도 지금 있는 건 괜찮은데 신규로 짓으면 5년 걸린대요. 그래서 그나마 빨리 만드는 게 태양광. 태양광은 1, 2년 안에 끝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많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발전소들이 가동돼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엄청난 그 시간들이 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제일 급한 게 어쨌든 이 전력망이죠. 예, 망도 깔아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 변압기 만드는 것도 지금 공급 부족이 너무 심해요. 미국에선 변압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걸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몇 개 없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대표적이죠. 그래서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올라간 것처럼 수요는 폭발, 공급은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고, 요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력기기 회사들이 지금 워낙 많이 올랐는데, 근데 전력기기는 이제 저도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 번씩 한 20%씩 빠져요. 그 주기적으로 효성중공업도 그랬고, 예, 일렉트릭, 뭐 산일전기 다 오르다가 20% 조정, 오르다가 20% 조정, 그러면서 계속 신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미 뭐 10배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지금 투자하는 건 사실 너무 늦었고, 고점에서 한 20% 정도 조정 나올 때를 주기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것도 쉽사리 죽을 사이클은 아닌데 좀 너무 좀 과하게 오른 건 사실이니까 조금 지금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밸류체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지금은 꽤 높은 수준인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비중 조절하거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랐긴, 이게 선택의 문제긴 한데요. 내가 갖고 있으면 팔 이유는 별로 없어요. 아직 사이클은 유지되니까. 근데 이제 못 담으신 분들이 이거를 지금 이 높은 자리에서 사야 될까? 물론 살 수는 있는데 제가 왜 그걸 권유를 안 드리냐면은 일단 많이 올라서 많이 살 수가 없어요. 내 원금에 예를 들면 10%를 담았단 말이에요. 10% 담아서 2배 올랐어요. 이게 지금 2배 올라도 내 전체 원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10% 수익인 거예요. 얼마 안 돼요. 2배 수익을 내도.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많은 재산을 여기다 실어서 물론 오르면 좋죠. 근데 이 많이 오른 데다가 어떻게 많이 실겠어요, 솔직히. 그 누구도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엔 큰 수익을 내려면 좀 집중은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차라리 주가 좀 빠져버리면 고점에서 그러면 많이 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더 이제는 끝났냐 이 논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미 오른 만큼 좀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리면 또 조정 나올 거고, 안 오면 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일부라도 좀 해가지고 한번 하겠다 뭐 그런 건 괜찮은데 많은 돈을 좀 넣긴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의미 있는 수익을 좀 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좀 불편한 자리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성장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선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14일부터 미국 조선에 특별항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조선주들의 영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호재죠. 이제 왜냐하면 미국 조선에 이제 반항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완전히. 미국은 중국 규제하고 중국도 미국 규제하고 뭐 이렇게 되면 서로 간의 다툼인데 그럼 거기서 어부질이죠. 한국은 당연히. 어차피 우리가 중국에 배 수출할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은 중국에서 배를 수주할 이유도 없고요. 예, 당연히 중국 배를 쓸 이유도 없고, 둘이 이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중국 배 쓰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수혜를 이런 부분에선 일정 부분 좀 받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이랑 뭔가 조금이라도 거래를 하려는 해운사들은 중국 배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배들이 더더욱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저는 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당시에 이제 그 한화 오션에 미국 5개 자회사 뭐 중국이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한번 빠지긴 했어요. 다음날 바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조선 쪽에서 거래하는 거는 배를 만들 때 쓰는 그 두꺼운 후판을 중국 거 한 20% 쓰거든요. 근데 중국 거 안 써도 돼요. 안 쓰고 우리나라 거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선 크게 악재가 될 건 없다. 국내 조선주 영향은
저는 오히려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가 기대감 이후 고점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의 가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선주도 똑같죠. 많이 올랐죠.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싼 건 아니죠. 밸류가 굉장히 비싼 편이고, 근데 뭔가 이제 고점을 뚫을 만한 이슈는 별로 당분 이게 없어요, 당장.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전력기기 같은 거에 계속 나오잖아요. 뭐 AI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전기 많이 필요한데, 조선은 마스가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후로 뭔가 진전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진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대감은 있는데 뭔가는 좀 진전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 생각은 일단 실적 좀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 이거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걸 좀 기다리고 있는, 저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새로운 주도주로 반도체가 이제 급부상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조선주를 좀 덜어내는 거죠. 이걸 좀 팔고 반도체 살까? 약간 이제 이런 느낌. 그리고 조선은 AI랑은 상관이 없는 섹터잖아요. 지금은 1순위는 무조건 AI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좀 약간 멀어진 섹터고. 그래서 저는 조선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지만, 가격 부담과 새로운 어떤 이슈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선 좀 당분간 하루 이틀 또 오르고 좀 빠지고 아마 이런 식의 좀 박스권 등락이 거듭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조선주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죠. 군함을 이제 우리나라한테 본격적으로 수리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군함 만들어라, 이런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거나, 미국 말고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거대한 이제 방산, 군함이나 이런 수주 산업들이 있는데, 이게 결과물이 만약에 우리나라 쪽으로 좋게 나온다면 그게 새로운 모멘텀이 돼서 한번 더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특수선이라 그러죠. 군함이나 잠수함 같은 데서 수주가 좀 나오는지 그걸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선에 이어서 방산도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수출 기대감과 함께 방산주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하기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방산주는 최근에 어쨌든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빠지면 좀 오르고 또 오르면 좀 빠지고 있는데, 방산주도 여전히 좀 저는 조정 나오면 좀 모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르는 날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리는 날 분할로 잡으시면 좋은 게, KF21, K2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 히트 상품인데,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폴란드에 수출된 거거든요. 루마니아 정도나. 근데 많은 이제 유럽 국가나 중동,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니까 이 유럽 국가들 스스로가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 무기가 무섭잖아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도 없이 이어질 텐데, 결국 자기네가 자기네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기가 필요한데, 유럽에서 이제 무기를 조달하려면 불편한 게 뭐냐면, 무기 강국이 유럽에선 프랑스나 이탈리아, 뭐 독일도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 비싸요. 일단 비싸고 날짜도 잘 안 지키죠. 늦게 옵니다. 주문을 해도.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유럽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지리적으로 편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번에 현대 로템이 K2 전차 이제 폴란드에 공급할 때, 이번에 2차 물량 중에 일부는 폴란드 현지에서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무기를 본격적으로 유럽에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유럽이 역내에서 생산하면 유럽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폴란드에 그런 것들이 계속 공급되면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이 좀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이제 수출들은 저는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그 거실에서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아이들이 엄청 다툰다. 그 얘기 뭐냐면, 선생님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나가면 자리를 뜨면 이제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자기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무기 중에 제일 좋은 게 가성비 좋고, 그게 신뢰도 높은 무기가 한국 무기고,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는 정말 세계 1위입니다. 뭐 그 어떤 나라도 따라갈 수 없고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고, 이게 유럽의 동유럽은요 평원지대에 싸우거든요. 게릴라전이 아니에요. 탱크나 이런 자주포 갖고 싸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폴란드 평원에 다 깔아놓는다고 생각. K2 전차, K9 자주포를 한 몇백 대 깔아보세요. 푸틴 못 들어옵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실제로. 저는 이제 방산주를 여전히 좋게 보고, 근데 이제 방산주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하는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풍산 같은 기업들. 풍산은 구리로 알려졌는데, 풍산이 그 K9 자주포하고
K2전자 우리 발사할 때 포탄 있죠. 포탄을 이 회사가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방산주도 꾸준히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제약 바이오주가 좀 하반기 큰 기대를 모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막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약바이오가 일단 지금 최근에 어떤 좀 약간 이슈가 없거든요. 뭔가 이제 회사가 기업들이 뭐 기술 수출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신약 개발 임상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요즘엔 좀 그런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숨고르기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제약바이오도 주도주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보면 옛날과 다르게 거대 제약사들한테 막 기술 수출을 하고 있고 FDA 막 임상도 막 승인 받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기술력 자체는 레벨업 됐고, 그리고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또 트럼프가 협박을 했죠. 관세 막 이런 걸로. 근데 리스크 많이 완화됐죠. 약가 인하 리스크도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 또 거기에 생물보험법이라고 미국이 이번에 법안 통과를 할 것 같은데, 그 법에 의하면 중국 바이오 기업과 미국 기업 간에 서로 거래하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그럼 중국 기업과 거래 안 하면 그 반사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위탁 생산을 하는데 중국을 규제하면 우리나라한테 물량을 더 주겠죠. 그런 호재도 있고, 또 삼성바이오가 10월 말부터 거래 정지 들어가는데 분할합니다. 이제 인적 분할. 그럼 순수 바이오 위탁생, 지금은 바이오 위탁 생산도 하지만 밑에 자회사가 복제약 만들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섞여 있는데 이거 이제 쪼개버리거든요. 그래서 각각 상장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순수 바이오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그럼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대기들을 좀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바이오 기업들, 특히 대형 제약사들 좀 계속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제 물어보신 이런 섹터 중에서는 제일 부담 없는 게 대형 제약사 같아요. 이게 오른 게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이쪽은 좀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런 글로벌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많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조정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언제든지 조정은 옵니다. 지금 지역은행 문제도 일부 좀 터졌고, 미국 내에서도 너무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거 좀 요새 늘지 않냐. 얼마 전에 비트코인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이제 고점 대비 10% 빠지니까 막 어떤 투자자들은 이제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10배 막 레버리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주식막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글로벌 성장주들 조심하자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심이라는 게 주가가, 저는 지금 버블은 아니라고 보지만 옛날에 인터넷 버블 터질 때도 이렇게 계속 오른 게 아니라요. 중간중간 조정은 반드시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단기 조정이, 보통 지수가 한 고점에서 5% 빠지면 일반 기업들은 10에서 많이 빠지면 20% 정도 빠지거든요. 그런 충격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정에는 조금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주들, 우리나라가 워낙 세긴 한데 지금 미국은 지난 6개월 동안 증시가 올랐고 연속해서 지난 또 3년간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워낙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피로감도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주들, 특히 많이 오른 기업들은 저는 버블 걱정을 해서 걱정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단기 조정,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사야 되는 조정이에요. 파는 조정은 아니에요. 이런 조정 때문에 만약에 주가 좀 빠지면 그걸 이용해서 비중을 좀 늘릴 필요는 있고, 버블은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이 흥분한 상태도 아니고 버블을 일으킬 만한 지금 뭔가 조건이 다 갖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버블이 이제 더 크게 잉태될 걸로 보는 게 내년에 미국에 되게 유명한 투자자 한 명 있거든요. 그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폴 투더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은데 되게 유명합니다. 옛날에 87년도에 블랙 먼데이 맞춘 사람이에요.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그 사람이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 정도 되잖아요. 이번에 낮춰 4.25죠. 2.5까지 갈 수도 있대요. 2.5면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2.5? 기준금리가 일반 금리 말고요. 그러면 연준이 계속 금리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볼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연준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장악할 거래요. 연준 의장도 바뀌거든요. 내년 5월 지나면 바뀌어요. 아마 파웰 의장은 이제 물러나야 되죠. 그러면 아마 거기에 윌러 연준 의사를 앉힐 것 같아요. 윌러 연준 의사는 트럼프의 완전 충성파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연준을 주도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끝난 사람들 거기다 앉힐 거고 자기가 그러면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연준을. 그러면 금리를 생각보다 파괴적으로 낮춰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무조건 금리 떨어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부채가 많으면 방법은 허리띠 졸라매면 되죠. 그러면 누가 좋아할 거예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국민들은요. 투표로 응징을 합니다. 감히 세금을 올려? 증세를 한다고? 그러면 중간 선거 그냥 필패예요, 필패.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자를 쫙 낮추는 거예요. 이자를 쫙 낮추면 이자 부담 줄죠. 돈 풀면요. 인플레 생기잖아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부채가 감소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건 근데 뭐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둘 다 버블이 잉태하는 조건이에요. 이게 금리 떨어뜨리고 인플레 유발하면 자산 가치가 버블 생겨요. 그게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 후에 이제 버블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27년에 버블 올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버블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은 버블을 준비하셔야 돼요. 역으로 이런 버블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버블 조정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너무 올랐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부담돼서 한번 흔들리면 버블을 준비해서 좋은 기업들을 담아야지. 이제 버블이니까 이제 주식 팔고 나가자. 이걸 생각하기엔 너무 빠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다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번에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확히 잘 맞춰주셨던 게 전기차 비중이 여전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물론 좀 많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보고서 보면서 한 몇 달 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ESS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다. ESS도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전체 시장으로 따지면 전기차가 8이고 ESS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체인저는 아닌데 근데 미국에서만큼은 ESS가 왜냐면 전기차 잘 안 팔리니까 ESS 비중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꽤 크다 이거. 매출의 절반 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ESS는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면 아시겠지만 보조금 주거든요. 만들 때마다 이걸 많이 만들면 보조금 많이 받아가요. 그래서 전체 이익에 미국 시장에서는 전체 이익의 40%가 ESS에서 나올 수도 있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한번 이제 몇 달 전에 ESS 때문에 좀 올랐다가 흐지부지 또 돼버렸어요. 뭐 잘 안 됐죠, 주가가 또 내려가고. 그랬는데 요새 이제 갑자기 지금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이유는 이 첫 번째가 이거죠. 더 이상 전기차 안 팔리는 건 이제 악재가 아니에요. 이게 더 이상은 왜냐면 다 알아요. 이제 전 국민이 다 압니다. 전기차 그래 안 팔리는 거 알아. 그래서 이미 빠졌잖아. 뭐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LNF 보면 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걸 모르는 투자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것도 있죠. 그럼 더 나쁠 게 뭔데? 이거잖아요. 뭐 더 나쁠 게 있나? 트럼프가 이제 보조금까지 안 주는 마당에 기대도 안 하지만 나쁠 게 뭐 있냐? 그래서 이제 이건 악재가 아닌 거죠. 그 사실 투자할 때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몇 달 전에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향해 가지만 5만 전자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논리는 뭐였냐면 아니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더 나쁠 게 뭐 있는데 삼성전자가 거의 망한다는 얘기까지 다 들었는데 더 나쁠 게 뭐 있냐? 그런다고 망할 회사인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붙어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더 나쁠 게 없다는 말. 그리고 그것도 되게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2차 전지는 전 세계에서 중국 빼면 한국이 제일 잘하잖아요. 그 배터리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배터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어디든. 근데 이제 여기서 주가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ESS가 만들어준 거죠. 왜 만들어줬냐? 두 가지죠. AI 데이터 센터를 하려고 했더니 전기 부족하다 그랬죠. 그 전기 부족한데 ESS 붙여주면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전력망을 이게 ESS의 장점이요. 전선에 연결 안 하고요. 데이터 센터에 붙여주면 돼요. 왜냐면 저장돼 있으니까 즉시 그 전력 공급이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기대감이 높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ESS 배터리의 한 80%를 중국산을 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중국산 쓰지 말라 그러죠. 이제 관세 때립니다. 보조금도 안 줘요, 중국산. 중국도 열받아서 그런지
우리도 너네한테 수출 안 해. 배터리 이제 안 해. 이렇게 고자세로 나오니 그러면 배터리는 필요한데 우리 거밖에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주가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ESS 제일 잘하는 회사가 두 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LFP예요. ESS는 지금 대세는. 그래서 지금 이미 준비된 회사가 두 개. LG엔솔, 양극재, LNF 이 두 개가 찐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밸류체인 중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고, 다만 옥석은 가리셔야 되는 게 2차 전지도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기차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조금 이번엔 다 같이 갔지만 금방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ESS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파괴적이고 스토리도 지금 잘 붙어 있고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20%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근데 전기차가 더 나쁠 게 뭐냐 이거죠. 예,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주들 좀 이제 최악 지나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역발상으로 만약에 원래 2차 전지는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신규 진입을 하는 거는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근데 신규 진입도 이미 지금 주가들이 벌써 LG엔솔이요. 시총 60조에서 100조 갔어요. 이미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어요. 다들 놀라실 거예요. 아니 LG엔솔이 언제 또 100조 갔지?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렇게 이제 안 좋다는 이제 얘기 들을 때 만약에 대표 기업을 모았다면 그 지금 2차 전지에서 수익 났다 그러면 다들 놀랄 거예요. 2차 전지로 돈을 벌었다고? 그 왜냐면 대부분 물려 계시니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근데 수익 내신 분도 있겠죠. 용기 내셔가지고. 지금 근데 이미 또 주가들이 어느 정도 ESS까지 반영돼서 올랐기 때문에 역시 좀 조정 나올 때 투자하시면 좋겠고, 단 저는 이제 2차 전지 투자 좋은데 ESS에 관련된 기업을 하셔야 돼요. 전기차 관련된 기업 아직은 탄력받기 어려워요. 거기는 일단 전기차가 언제 많이 팔릴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더 나쁠 건 없지만 언제 좋아질지는 모르는 거고, 기왕이면 모멘텀은 ESS 배터리 쪽에 지금 붙어 있으니까 ESS 이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기다리셨다가 조정이 나올 때 편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밸류체인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봇 관련주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로봇주도 지금 8월 들어부터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로봇주가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로봇이 대세인 건 다 알아요. 다 알죠. 휴머노이드 로봇 올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좀 잘 만들어주고 있고 또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 로봇에 대해 관세 때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중국 로봇 부품이나. 왜냐면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중국산 부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안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체할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 아니면 한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로봇 회사들이 최근에 좀 그런 이유로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대세가 될 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로봇주 투자에 제일 불편한 거, 도대체 돈을 언제 벌 거냐. 다 거의 적자예요. 돈을 벌 수가 아직은 없어요. 왜냐, 지금 테슬라도 로봇 사업은 적자잖아요. 거기서 돈 벌 수는 없어요. 왜냐, 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대량 양산이 어려워요 아직은. 근데 꿈은 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급등하다가 한 번씩 막 30%씩 빠져요. 고점에서 엄청 빠집니다. 그랬다 또 이제 모멘텀 살고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다른 거는 그래도 좀 고점에 물려도 또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로봇주 잘못 고점에 물리면 진짜 고생합니다. 이게 숫자가 안 나오는 업종이다 보니까 어쨌든 로봇주는 철저하게 좀 빠질 때 기다렸다가 남들 좀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곡소리 날 때, 이게 고점에 사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오히려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단 조건은 그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주로 하셔야 돼요.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은 아닙니다. 그쪽은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요. 그쪽 시장이 커지진 않고 있어요. 지금은 반드시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하셔야 되고, 대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 다음에 올해 제일 많이 가는 로보티즈, 하이젠 RLM, 그 다음에 사면, 이 네 개거든요. 이 네 개가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그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흔들린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대형사 중에 로봇 진출 선언해서 현대모비스 여기가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 대형사는 좀 로봇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워낙 매출의 대부분이 뭐 현대모비스만 해도 부품에서 나오니까 자동차 순수 로봇주는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임이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로봇주 하실 거면 되도록이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관련된 그 대표 기업들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이거를 로봇주로 좀 보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특정 기업을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JVM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약국에 가면,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에 큰 데 가잖아요. 그 기기가 있어요. 뭐냐면
약을 자동으로 포장해주는 기계예요. 약사가 일일이 막 그거 분류해가지고 하게, 그러니까 약을 조제까지는 하는데 다 일일이 포장하고 누구 이름 딱 달아가지고 옛날엔 다 써줬잖아요. 그런 거 해준 자동 조제약 기구인데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봇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 또 4.5일제 점점 사람을 이제 덜 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파업이 거의 끝났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다시 그런 처방약 수요가 늘 텐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옛날에 간호사들이 대부분 해줬는데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그런 기기들이 해주거든요. 그럼 되게 효율적이죠. 정확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하나는 안에 기기인데 기기 안에서 이제 로봇이 그걸 해주거든요. 약을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해주는데 그 로봇 팔이 하나 달려 있어요. 자동으로 다 이거 분류를 해주고, 그리고 약간 이제 이것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약을 받을 때 이렇게 약 처방 받을 때 파우치형이죠. 파우치형 이렇게 찢어서 이제 약을 먹잖아요. 미국은 유리병에 담겨요. 미국 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약병 따가지고 이렇게 약 하나씩 꺼내 먹잖아요. 그게 약 병에 넣어요. 그게 미국은 바이알 방식이에요. 그거에 특화된 기기는 이제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유럽은 뭐라면은 블리스터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약간 알루미늄 포장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먹는 약들 있죠. 우리 그 포장지 말고 이게 알루미늄처럼 된 은박지같이 생겨가지고, 은박지는 아닌데 그 약간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는, 아마 그 알약 같은 그게 블리스터 방식이래요. 유럽은 그 방식이에요. 그런 거를 조제할 수 있는 또 장비가 유럽으로 가고, 이게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되게 잘 만들어서 수출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로봇은 아닌데 약간 어떻게 보면 형태는 로봇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도 약간 변형됐는데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로봇주는, 저는 휴머노이드가 당연히 주도주라고 좀 보고 있지만 이 JV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수 회사지만 그걸로 돈도 그러니까 약간 로봇 산업인데 돈을 또 되게 잘 벌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약간 그런 파생해서 그런 로봇주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주식이 워낙 다 좋다 보니까 뭘 선택하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ETF 투자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ETF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ETF만 하셔도 돼요. 사실은 뭐 개별 주식 하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자기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나 아니면은 요새 이제 개인연금저축 이런 데는 개별 주식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거기서 운용하려면 ETF 필수입니다. ETF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는 사실은 개별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거나 그리고 노후 대비하신 분들은 다 그런 계좌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필수다.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ETF 투자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다만 이제 ETF를 뭘로 고를 거냐, 이거에 좀 문제는 남아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ETF 있잖아요. 그래서 뭐 S&P 500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니까 그거를 돈 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 은퇴 자금으로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시려고 하시니까 매월 적립식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꾸준히 이걸 편입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S&P 500이라든가 아니면 금이 있죠, 금. 뭐 선물이나 현물에 투자하는 ETF도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담으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좋으니까 한국 증시 관심 있는 분은 한국 지수에 베팅하는, 코스피에 베팅하는 그런 ETF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시면 리스크도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뭐 굉장히 많은 업종도 오늘 소개해드렸지만 업종 공부를 내가 좀 되게 잘했다. 그러면 업종 중에서 뭐 반도체 업종도 있잖아요. 따로 ETF.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를 개별 기업으로 못 사지만 반도체 ETF 사가지고 편입을 하면 삼성전자 투자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근데 요새 시장은 뜨거운데 우리나라 이제 그 K자 들어간 쪽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K팝이나, 근데 거기에 관련된 ETF도 따로 있거든요. 뭐 그런 ETF를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ETF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이걸 운영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금 잠깐 말씀 주셔가지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금리를 2.5%까지 내리고 자산 가격을 이제 폭락을 시킨다면 금 가격은 더 무섭게 오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금은 좀 조심하라고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좀 약간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 조정 시에 금 투자 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 올라가는 이유는 명확하죠. 금을 사람들이 꼭 돈 벌려는 목적보다는요, 금은 해지라 그러죠. 자산 해지 차원에서 방어 목적으로 많이 사는데, 진짜 방어 목적인 게 너무 잘 맞는 게, 일단 트럼프가 만든 그 탈세계화, 그죠? 지금 그 시대에서 금만큼 이걸 보존해주는 자산이 없어요. 그죠? 서로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고 뭐 각자 도생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불확실하고 전쟁 날 것 같고, 이럴 때마다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자산이, 이럴 때 주식은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전쟁 나면 주식은 빠지잖아요. 근데 금은 더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약간 피난처 역할, 탈세계화의 한 가지 피난처 역할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부채, 늘어나는 부채, 세계 각국이 막 부채를 엄청나게 지금 다 늘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해소하는 방법은 인플레를 유발시켜 가지고 금리 또 떨어뜨리고,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인플레가 생기면 물가 상승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게 또 금이고, 금리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달러 가치 방어해 주는 게 또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도 이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약간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보호막 같은 그런 역할을 또 해주는 그 자산이 어쨌든 또 약간 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 또 중앙은행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죠. 그 수요가 연간 1000톤 정도씩 된대요, 매년. 근데 과거 평균보다 3배 정도 늘어난 수치래요. 근데 이게 꾸준히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금만의 그런 매력들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진짜 2.5까지 간다면 금값 더 오르 5천, 6천 달러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두 달은 좀 조심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가파르니까. 근데 그 조정이 나올 때 또 내년 대비하셔가지고 금을 좀 담아 놓으시면 좋겠고, 또 금은 그런 수요도 요즘 미국에서 그런 것도 많이들 한대요. 고액 자산가들이 일부러 금을 산대요. 그냥 손해 봐도, 혹시 빠져도 상관없대요. 왜냐하면 주가 빠질까봐. 주식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거 방어 목적, 주가 빠지는 그냥 방어 목적으로 금으로 그냥 해지해 놓는 거죠. 그런 수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주가 빠질 때는 금이 또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팔기 싫은데 뭔가 해지는 하고 싶은데, 그게 옛날엔 채권이 그 역할을 했는데 채권이 그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금으로 바꾸는. 그래서 금은 여러 가지로 진짜 매력적인 자산은 맞기 때문에, 금으로 돈 번다는 목적으로 접근하면 되게 투기적이 되겠지만, 내 자산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금이 좀 빠질 때 일부를 담는 건 저는 되게 좋은 전략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제일 좋게 보지만, 지금 당장은 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상태니까 좀 들어가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1억이 있다면 한 40% 정도 조금 남겨놓으세요. 남겨놓는 건 뭐냐면은, 일단 급락장 혹시 오면 요거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요 돈은 무조건 반도체로 들어가세요. 기다렸다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럼 나머지 한 60% 정도는, 요 정도는 어쨌든 이제 분산하셔가지고 좀, 저는 못 오른 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주도주 하시는 거 되게 좋은데, 못 오른 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자동차 너무 못 갔잖아요. 요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K팝 엔터주나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돈 쓸 것들, 이런 부분들 다 주가가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사실 이제 두나무랑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 뭔가 불을 지펴놨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좀 최근에 또 부진하긴 하거든요. 네이버도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인터넷 쪽이죠, 섹터는. 그런 쪽도 여전히 좀 저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못 올랐던 섹터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석유화학 쪽. 이쪽 진짜 못 갔는데 중국, 한국 다 구조조정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쁠 건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시각도 한번 저는 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1억이 있다면, 당장 내 1억이 현금으로 있다면 어쨌든 40%는 조금 아껴 놓으셨다가 반도체를 어떻게든 좀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좀 소외받은 것들. 근데 이 소외주는 또 너무 오래 끌고 하지 마세요. 소외주의 목표는 한 20-30% 정도 수익 나면 적절하게 파세요. 파셔서 그걸 현금화 하셨다가 수익이 나면 그 돈 가지고 주도주 빠지면 또 주도주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